돌마케팅 잡설 11번. 원래라면 마케팅 11번이 먼저인데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드디어 돌마케팅의 감격스런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첫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합니다. 주문이 들어왔으면 나가야지. 어? 돌마케팅 리페어 특집. 오늘 잡설에서는 잡설 2번에서 다뤘던 경영학의 역사를 살짝 보충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례만 조금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경영학이라는 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가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냥 설렁설렁 넘겼던 부분이 커요. 왜냐면 돌마케팅은 마케팅이지 경영학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경영학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영학이 마케팅의 형이거든요. 아마 마케팅하는 분들이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학이 형이고 마케팅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뭐 마케팅 콘셉트이니 마케팅 경영이니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다지 그걸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케팅 중요하지. 요즘 시대의 마케팅이 엄청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케팅이 경영학이랑 맞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마케팅의 중요성이 조금 더 올라간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을 알아보자고요. 경영학이라는 건 관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 앞에 어떤 분야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1번에서 말씀드렸던 마케팅의 구조, 그거를 다시 보면 그냥 전부 다 경영이에요. 생산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 마케팅 관리. 각각의 분야가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그걸 통제하는 거는 경영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이 경영학의 동생이라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은 결국엔 경영학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숲과 나무를 얘기했었죠. 경영학이라는 건 엄청나게 거대한 숲입니다. 마케팅도 숲이지만 그 숲도 결국엔 더 큰 숲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경영학과가 두루두루 가르치는 겁니다. 경영학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다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마케팅 구조에 넣어뒀던 4가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간소화시킨 거지. 사실 경영학을 깊게 들어가면 이거는 뭐 혼돈 파괴 망가예요. 사실상 경영학이라는 건 복합적인 학문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독자적인 학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오늘날의 경영학은 복합적이고 또 복합적인 학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제학 깔고 가고요. 거기에 사회학이랑 심리학, 인류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학까지 별의별 희한한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경영학을 배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문헌적 방법입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쓰는 방법이죠.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 유명한 교수라든가 연구진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책들 있죠. 그거를 다 구해서 공부하면 대학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해도 대학교 수준의 경영학을 배울 수 있어요. 물론 교수의 역할도 중요하지.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냥 혼자서 공부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자, 그럼 경영학을 배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문제적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례적 방법, 역사적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경영학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겪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헌적 방법보다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더 실용적이고 더 살아있는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어렵다. 이거는 문헌적 방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배움이 큰 거는 배우는 과정이 드럽게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들 있죠. 이거는 그런 데서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무슨 대학 MBA 과정, 비즈니스 스쿨, 그런 거. 그리고 이 문제적 방법은 문헌적 방법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렇잖아. 경영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분석하고 토론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헌적 방법을 통해 배운 사람들이 이 문제적 방법을 통해서 더 심도 깊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 4년 과정에서는 문제적 방법까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냥 4년 동안 책만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살짝 곁다리를 넣자면 돌 마케팅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돌 마케팅은 졸업이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돌 마케팅의 주 콘텐츠인 마케팅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100% 문제적 방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이론은 곧 끝납니다. 사실 마케팅이 워낙 쉬운 놈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돌 마케팅은 이론이 끝나면 그때부터 사례 분석이랑 기획서 작성을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케팅에 있어서는 엔간한 대학교보다 돌 마케팅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잡서를 일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돌 마케팅을 봤으면 좋겠어요. 걔들이 돌 마케팅으로 마케팅을 쫙 배워서 대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8번이에요. 공모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8번이나 있다는 거지.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저는 3학년, 4학년 때 시간에 쫓기면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는 학생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1학년 때부터 공모전을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돌 마케팅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이 결국 나이 들어서 직접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돌 마케팅이에요. 어쩌다 보니 말이 옆으로 샜는데 그만큼 돌 마케팅이 쓸만하다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오늘 리페어 특집인데 댓글 달아주신 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이 경영학이 1900년대부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윤 추구학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너무 이익만 생각하는 거를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이거를 뭐 실리주의라고 포장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영학처럼 이윤만 추구하는 거는 공동체의 유지라는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니클리슈라는 아저씨가 규범론적 경영을 말하기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랑 비슷한 거죠. 경영학이 윤리와 도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이겼어요. 오늘날의 경영학을 보면 윤리와 도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책에서는 기업윤리나 사회적 책임 같은 걸 말하지만 실제 경영을 보면 그냥 이윤 추구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돈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헌적 방법. 책으로 경영학을 배우는 거의 단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책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 보세요. 걔들 아주 막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나오일이라고 아주 악명이 자자한 놈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거진 마피아 카르텔이에요. 그런데 한국 대기업 중에 1등이 이놈들이랑 같이 붙어먹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나오일이랑 같이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악독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거 한국 언론에서는 언급조차 안 하는데 시간 나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대기업이 아주 개쌍놈의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실 때는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유명한 학자나 연구진이 쓴 책이라 해도 그거는 책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 뻔한 지식. 그 죽은 지식을 곧이곧대로 배우고 수용해버리면 결국 여러분의 생각도 죽는 겁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달달 외워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냥 시험만 치고 잊으세요. 기업의 사회적 활동,
윤리적 책임? 현실 경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업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엄청나게 멍청한 짓이에요. 정 그거를 요구하고 싶으면 돌 마케팅처럼 소비자를 타깃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그다지 효과는 없어요. 언제나 돈이 이깁니다. 이거는 기업 경영만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배횡포 우유 기업이 판촉으로 불매운동을 박살냈듯이 언제나 돈이 이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페어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영학의 세대별로 사례를 들어 볼 거예요. 제일 먼저 1세대. 이거는 제가 예전 TV에서 봤던 중국 해산물 레스토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TV에 나왔던 레스토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뭐 홍싱, 호초이, 어민신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해산물 레스토랑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TV에서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레스토랑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갈게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1세대 경영으로 뽑았냐? 그거는 분업과 단순 작업 때문입니다. 그 레스토랑에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각자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물고기 비늘만 벗깁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냥 물고기 비늘만 벗겨서 바로 다음 과정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물고기 머리만 자르고 또 어떤 사람은 내장만 제거합니다.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거지. 1세대 경영의 주된 수단이 그거였어요. 작업을 분할시키고 단순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노동자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물고기 비늘을 1개월 벗긴 사람하고 1년을 벗긴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벗길까요? 당연히 1년 벗긴 사람이 더 잘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눈꼽만치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는 건 정신이라는 말이 있죠. 육체적으로 암만 숙달돼서 빨라져 봐야 정신이 뒷받침돼주질 못한다면 그 한계는 명확합니다. 물고기 비늘을 1년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되면 물고기만 봐도 짜증나지. 그래서 1세대 경영에서 꼼수를 썼던 게 뭐냐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줬어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효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과급을 준다 해서 모든 노동자가 거기에 매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빡세게 일하고 얼마 더 받느니 그냥 대충 하고 기본급만 받으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아닌데,
전에 TV에서 생활의 단위를 봤는데 어떤 아줌마는 봉투 한 장에 얼마 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붙였어요. 성과급이랑 인센티브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퀴즈. 이거를 단순히 성과급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응? 저도 생활의 달인 그거 봤어요. 봉투 하나에 3원인가 준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주 엄청난 능률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봉투 하나에 3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물론 성과급의 효과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과급보다 더 거대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딸입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을 키우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집에서 딸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봉투를 붙이는 거였죠. 이거는 단순히 장당 3원이라는 거에 동기부여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아주머니의 진짜 동기부여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딸 뒷바라지 하면서 일도 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2세대 경영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 반복 작업이나 성과급보다 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욕구와 동기, 성취감, 자아실현. 이런 거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1세대 경영과 2세대 경영의 목적은 같았어요. 이때는 그냥 제조업이 전부인 시절이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인하는 때였습니다. 이거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거는 호손이에요. 호손 실험. 이거는 뭐 워낙에 오래되고 유명하다 보니까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거를 사례로 드는 건 현 시대 경영의 사례는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언론사 기사를 찾아보면 직원 관리, 인간 관리를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거기 일하는 사람만 알아요. 겉으로는 직원 복지니 관계 관리니 삐까뻔쩍하게 해. 하지만 진짜 그럴까? 이거는 거기 일하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많아요.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려서 막 홍보에 제끼지만 실제 내부 사정 들어보면 개판이야. 한국에서 직원관리 직원복지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서류상으로 보면 아까 언급했던 그 새끼들, 우나오일이랑 손잡고 나쁜 짓 하는 그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은 아니거든. 걔들이 하는 건 절대 2세대 경영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노동조합한테 하는 짓만 봐도 그 새끼들은 절대 2세대 경영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 시대의 사례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못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구글이나 애플도 생각해 봤는데 걔들은 또 너무 유명하잖아. 그래서 걔들은 굳이 사례로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만한 호선 실험을 말하기로 했어요. 이게 1920년대에 미국에 있는 호송 공장에서 이뤄졌던 실험이에요. 실험이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생산성 향상의 요인을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게 뭐냐면
작업 환경의 변화를 주는 거였어요. 노동자들을 쫙 나눠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서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는데 전부 다 생산성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작업 환경이 좋으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나쁘면 생산성이 내려가잖아. 그런데 여기 호선 실험에서는 작업 환경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면담을 해봤어요.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하나하나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알아낸 게 뭐다? 서프라이즈!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지. 노동자의 심리 상태가 생산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만약 노동자가 기계였다면 작업 환경 변화에서 호전 실험은 끝났어야 돼요. 기계는 감성이 없잖아. 그럼 작업 환경이라는 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욕구가 있고 동기가 있고 자아 실현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업 환경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업 환경 변화에서 생산성이 다 증가했던 원인도 그거예요. 무슨 실험한다 그러고 노동자들을 분류를 시키니까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뭐 어디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가 와가지고 실험을 한대. 거기에 내가 착출이 된 거잖아. 이러면 왠지 모를 자부심도 생기고 맨날 반복하던 일이지만 오늘은 왠지 새로워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나쁜 곳에서도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랐던 겁니다. 기업들이 관계 관리하고 직원 복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애사심을 가져라. 하여튼 이 나쁜 새끼들은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정치하는 새끼는 애국심 가지라고 지랄을 하고 기업 오너라는 새끼는 애사심 가지라고 지랄을 합니다. 아니 지들이 똑바로 했어 봐. 일한 만큼 월급 주고 받아야 할 복지 혜택 주고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주고 그랬으면 애사심 가지지 말라 그래도 가집니다. 애사심이 별거예요. 회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잖아. 누가 저한테 김연아 좋아하라고 김연경 사랑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애사심, 애국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기업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생산성도 그래요. 한국이 이따구로 경영을 하는 이상, 노동자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이상, 한국 노동자들은 절대 생산성 안 높아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 칠 순 없다면서 꾸역꾸역 합니다. 군부 독재가 심어놓은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대까지만 해도 다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뭐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게 순리였어요. 이러면 아까 생활의 달인 아주머니처럼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역같아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인 이상 그거에 동기부여받아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때요? 군부 독재를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독재에 길들여진 세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그게 역 같은 거라는 걸 아는 세대예요. 노예 근성을 부정하는 세대라고. 게다가 얘들은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해. 가난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취업 포기자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의욕 자체가 없는 거지. 그냥 하루 버티고 또 하루 버티다가 여차하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취업을 했다 쳐. 걔들 생산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 인간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생산성을 기대합니까? 뭐 창의력, 도전정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 공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냐면 중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얘들은 꿈도 희망도 없어. 그냥 공무원 시험 쳐서 철밥통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적 재앙이죠. 우리가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성장 동력층이라 그러잖아. 그 동력층이 될 아이들이 공무원 철밥통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바퀴를 굴려야 할 아이들이 다들 한 발짝 떨어져서 구경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은 있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종이 아니에요. 공무원은 그냥 행정관리직입니다. 경찰, 군인, 걔들도 다 마찬가지야. 공무원은 소비를 하는 애들이지 뭔가를 창출해내는 애들이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좀 똑똑해요. 그 똑똑한 애들이 공무원을 바라본다는 거는 국가적 자원 손실이에요. 한국이 옛날부터 하던 말이 그거잖아. 땅덩어리에 자원이 없으니까 인적 자원을 키워서 활용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병신 같은 나라는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거는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15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성장 동력층이 손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퀴를 굴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할 젊은 세대가 50 먹은 아저씨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옆으로 많이 샜다. 아이씨,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계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선거 유세한다고 확성기를 드럽게 틀어제껴. 제가 지금 돌마케팅 녹음하는데 중간에 5번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빡쳐 있는 상태예요. 뭐만 하려 그러면 네 그러고 확성기 지나가니까. 아 진짜 선거 때마다 저것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2세대 경영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 관리해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와 관계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복지 혜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노동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2세대 경영의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세대 경영의 목적은 생산 효율성의 증대예요. 그러기 위한 방법이 인간 관리,
인간관계 관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3세대 경영을 봅시다. 이거는 현 시대의 기업이라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 안 쓰는 기업 있습니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런 거 없는 기업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시골 동네 구멍가게도 장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세대 경영이에요.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재무적인 부분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품질 관리라든가 유통 관리에서도 3세대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냥 그래프나 숫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3세대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이게 알파고가 이슈되면서 대중들한테까지 알려졌는데 사실 얘가 최근에 나온 놈은 아니에요. 이미 2007년인가부터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던 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파고보다 선배예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2000년대부터 실무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금융 분석이라든가 투자 분석이에요. 딱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픈 일을 하는 거죠. 3세대 경영의 복잡한 기법을 사용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얘가 혼자서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항상 붙어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변했다?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 그냥 얘가 알아서 계산하고 결정까지 내립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그냥 기계가 돈을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면 얘가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거든.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사람은 주관이 있고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나 투자에 있어서 신뢰성이 낮아요.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는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수많은 관리법들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넘어갈 겁니다.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경영의 시대가 올 거라고도 해요.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프로그램이 경영자의 의사결정까지 대신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CEO, 그 CEO라는 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이 하고, 일은 기계가 하고, 인간은 그냥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거죠. 어,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이게 제가 중간에 계속 끊겨서 그런 건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4세대 봅시다. 여기에 사례로 들 수 있는 건 샤오미입니다. 대륙의 실수, 대륙의 기적 샤오미. 4세대 경영의 목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업 구조의 간소화죠. 기업의 덩치가 커질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체계성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더럽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아래에서 위로 보고가 올라가는 것도 한 세월이 걸립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샤오미가 아주 용감한 구조를 갖췄어요. 기업의 핵심이 되는 20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평사원입니다. 한국에서 악명이 자자한 김 부장, 박 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기업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어요. 기업 구조가 이렇게 간소화돼 버리면 책임 추궁이 어렵고 윗대가리가 힘들어져요. 다시 말해, 꼬리를 자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용감한 구조라고 한 겁니다. 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하고 책임도 지는 거예요. 이거 한국 기업들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한국 윗대가리들은 거의 다 양아치거든. 물론 한국에도 이런 구조를 갖춘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벤처기업이라 부르는 것들이 이런 구조를 갖췄어요.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지. 직원 수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부장, 과장 나눠봐야 큰 의미 없어요. 벤처기업은 뭐 하나 잘못되면 회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샤오미 같은 큰 기업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갖춘다는 거는 굉장히 용감하고 도전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오미를 가지고 짝퉁 기업이다. 베끼기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치면 한국 대기업들도 똑같습니다. 한국 언론이 다루질 않아서 그렇지 한국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베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본이고 브랜드 콘셉트까지 베껴서 사용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 그래? 벤치마킹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랑 똑같은 거지. 한국은 솔직히 중국 기업 욕할 자격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욕하고 샤오미 욕하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비웃을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할 겁니다. 특히 일본 애들이 그래요. 왜냐면 한국이 일본 거를 겁나 베꼈거든.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걔들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벤치마킹 한다 그럽니다. 한국이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면 중국이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제대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세대 경영을 보자고요. 5세대 경영의 목적은 경쟁력 확보예요. 경쟁이 워낙에 심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경영이나 지식 경영,
브랜드 경영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다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례로 들 만한 건 아주 기적적으로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히 한국 기업은 아니에요. 미국 자본이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그냥 한국 기업이라 여깁니다. 그 기업은 뭐다? 유한 킴벌리. 이거 다들 아시죠? 우리 집 강아지 뽀삐. 얘들이 최근에 아주 재밌는 캠페인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니어. 혹시 영화 인턴 보신 분 계신가요? 로버트 아저씨랑 애네서웨이가 나왔던 영화인데 저는 그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애네서웨이가 더 좋더라고요. 어, 이분은 언제 봐도 눈이 되게 예뻐요. 아니, 예쁜 눈이라기보단 뭔가 이상한 매력이 있는 눈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눈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응?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유한 킴벌리가 영화 같은 시니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실속 있는 캠페인이에요. 일단 시니어,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준다는 거는 뭐예요? 사회적 경영이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노인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도 팔아요. 유한 킴벌리에서 뭐 나옵니까? 디펜드, 요실금 팬티 디펜드. 착한 일도 하고 제품도 팔고 이거는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어떤 상태예요? 세계 역대급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다? 노인층을 타겟으로 한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유한 킴벌리는 진짜 제대로 된 컨셉을 잡은 겁니다. 얘들은 참 예나 지금이나 마케팅 되게 잘해요. 막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경영이랑 실속 있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도 되는 거죠. 떠들썩하지가 않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습니다. 유한 킴벌리의 가장 유명한 캠페인이자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런데 이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이게 중단된 것도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프프 이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 심지어 얼마 전이 식목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구글링 했는데 우프프로 나오는 기사는 딸랑 4개 뿐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암만 잘하면 뭐 할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유한 킴벌리가 마케팅을 점잖게 하는 편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잡설 11번 리페어 특집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 제가 너무 짧을 걸 대비해서 다른 주제를 생각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예요.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내용이 추가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에요. 저는 마케팅 이야기할 때만 그런 거지, 그 외에는 아닙니다. 말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뭐 이런다 해서 여러분이 믿지는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중한 편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요. 뭔가 진중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캐릭터.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돌 마케팅은 신분 보장이 확실한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돌 마케팅 한다는 거 꿈에도 모를 거예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참 편해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솔직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니까. Yeah.